오늘 제가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이랑 이제 시사 면접 질문으로 나눠가지고 네. 질문을 좀 드릴 거고, 실제로 제가 드리는 질문이 그 면접에서 실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면접과 관련된 어떤 주요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 서경 면접 처음이신 거죠? 혹시 뭐 작년에 보셨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서경 면접은 이제 오전에 가시면 되고, 그냥 복장은 뭐 정장에 좀 깔끔하게, 제가 봤던 여성 지원자분들은 단정하게 그냥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서울영재가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색채가 좀 강해서 되도록이면은 막 좀 튀는 복장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난하게 일반 그냥 면접 복장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가면은 이제 오전이랑 오후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봐요, 면접을. 그래서 오전에 가시면은 실무진 면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장들 면접을 봐요. 이런 구체적 꿀 좀 드릴게요. 누가 어떤 사람이고 다 제가 아는 부장님들인데, 부장님들이 한 4분 정도 계시고 4대2 또는 4대3으로, 보통은 3명이 한 조예요. 한 조인데 결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명에서 봤어요. 네. 4대3 또는 4대2. 근데 한 조서는 안 보게 해요. 만약에 결시가 좀 심하다 그러면 조를 합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3명 또는 2명이서 이제 실무진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는 다채롭게 묻습니다.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도 하고, 또 시사 관련 질문도 하고. 그래서 그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는 일제 오전에 먼저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 40분 정도 실무진 면접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실무진 면접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마 가시면 14층 대기실로 오라 했을 거예요. 거기는 대기실이라서 저희도 막 그런 말 했었거든요. 아, 여기 혹시 막 우리 목소리 들리는 거 아니냐. 그게 실제로 가면 지원자들 방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떠들 수 있거든요. 쭉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공간을 하나 주시는 거죠, 저희한테. 넓은 공간을 하나 주시면은. 근데 거기서 실제로 저희 목소리 듣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는 조금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돼요. 너무 크게만 안 하면 되고. 저희가 사담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시험 봤으니까 막 매경 쓰셨어요? 막 이런 것들, 막 YTN 쓰셨어요? 이런 것들이 사담으로 나눴습니다, 저희끼리. 그래서 실제 거기서 조금 좀 릴렉스한 차원에서 그런 가벼운 스몰 토크 정도는 나누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실무진 면접을 보고 나면은 또 그 대기실로 오거든요. 그때 작년에 4명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3분이랑 같이 그 인사동 가가지고 칼국수 먹었어요. 고기 부대 낀다 하시면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아무래도 그 임원 면접이 되게 에너지 소비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밥을 좀 든든하게 먹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공복에는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발현이 잘 안 되니까, 좀 혹시 막 좀 속이 부대끼고 만약에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밥은 꼭 드시는 게 좋고, 밥을 먹고 나면은 한 2시부터 이제 임원진 면접이 시작이 돼요. 이제 조를 나눠서. 그래서 같이 밥 먹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2명은 같이 받고 나머지 2명은 저희 뒤에 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들어가고 그 나머지 2분이 이제 뒤이어서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1시간 정도 봐요, 임원진 면접은. 1시간 면접 보고. 그렇기 때문에 밥을 든든하게 드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1시간 거의 그냥 일종의 간담회 같은 느낌이에요. 차담회 같은 느낌? 네, 근데 물론 저희는 절대 그렇게 안 느끼죠. 그분들은 근데 되게 프리하게 그냥 툭툭 던지듯이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토론한다? 그냥 차담회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원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이건 거의 공통적으로 묻는 것 같더라고요. 점심 뭐 먹었는지 꼭 물어봐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사실 학생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것도 질문이에요. 왜냐면 순간적인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얼버무리면은 좀, 물론 거기다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아닌데 플러스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칼국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빵 터지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제 맛있는 거 먹었네? 이런 식으로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꿀팁이에요. 그냥 귀엽게 당당하게 있잖아요. 왜냐면 그분들 우리가 뭘 해도 귀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칼국수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네, 이렇게. 그래서 뭐 칼국수를 먹었다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냥 당당하게 뭐. 그리고 그분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이런 것도 사실 좀 전략적인 거죠. 사실 저는 일부러 칼국수를 먹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한테 타코 먹었어요 이러면 좀 못 알아듣잖아요. 되게 전 전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칼국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딱 그 대표 이사님이 있거든요. 부회장님이 이종환 부회장이라고. 그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나이가 연세가 되게 있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47년생인가 그래요. 75세? 네. 대표이사 부회장인데 그분이 되게 빵 터졌던 기억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었네. 그리고 그 이종환 부회장님이 부산 출신이셔가지고 사투리를 엄청 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너무 사투리가 세면은 사람이 말이 좀 세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부산 사투리 원래 세잖아요. 그래서 존댓말 안 합니다.
바로 반말로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한번 말해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 이제 서울에서만 자라오신 분들은 그런 부산의 어떤 말투가, 혹시 서울 분이세요? 서울이요. 네, 그러면 부산의 말투가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네.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나한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애정 표현이에요. 애정 표현이라서 그냥 당황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전에 그 대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 지원자분들 합의를 좀 보세요. 왜냐면은 따로 지칭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따로 지칭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뭐 누구누구 씨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3명에서 봤다 그러면은 거의 손 들고 하는 질문 구조래요. 그러다 보면은 막 서로 손 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3명에서 봤다 그러면은 뭐 답변 순서를 좀 정한다거나. 네, 왜냐면은 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꼬이잖아요, 되게 스텝이. 물론 이제 그런 게 딱 안 지켜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뭐 내가 모르는 주제인데 내가 먼저 답변하고 뭐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 관련해서는 내일 가서 그 같이 보시는 분들이랑 이거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답변 순서를 정해놓을까요? 아니면은 뭐 그냥 유도리 있게 서로 손들고 하는 방식으로 할까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냥 한 질문에 한 답변씩 딱딱딱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을 수 있죠. 여의치 않을 수 있고 그분들이 그걸 원치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아무튼 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좀 전략을 좀 세워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서로 공멸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한 애는 너무 지만 말해서 넌 싫어, 하는 쟤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싫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상의를 해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임원팀 면접이 1시간 정도 보고 전망이 되게 좋습니다. 서울경제가 있는 위치가 여기서도 바로 앞에 있거든요. 지금 인사동에 그 트윈트리 타워 빌딩이 있는데 전망이 되게 좋아서 경복궁이랑 청와대가 그냥 하늘을 쫙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또 주눅 드실 필요는 절대 없고, 그냥 전망 좋은 뷰 좋은 카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실제로 꿀팁인데 14층 대기실 바로 옆에 그 송현 카페라고 해서 바로 앞에 카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면접 보시는 분들끼리 모여있는 그 방에서 여기 바로 옆에 카페 있다고 하는데, 그냥 만약 커피 드시고 싶다 그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되게 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경제 노조에서 카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싸서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해서 가져오셔서 거기 드셔도 되고, 거기 14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려오기 되게 힘들잖아요. 물을 먹고 싶은데 뭐 어디 가야 되지 이래가지고 막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바로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를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임원진 면접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귀가를 하는 거예요. 귀가를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작년에 이틀 봤거든요. 목금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목금 볼 것 같고, 목요일날 보시는 거고 이제 금요일날 보시는 분들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면접을 한 30명 정도 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명 뽑혔으니까 3대1이었거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많이 뽑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까지는 간략한 이제 내일 서울경제 시험에 대한 면접에 대한 팁을 드린 거고, 제가 항상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하는 말이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제 면접은 프레임 싸움이다. 그 프레임 싸움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한일 월드컵이다. 그럼 뭐 한국에서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럼 홈팀 어드밴티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아무래도 잘 알고, 우리나라다 보니까 또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압도적인 그 응원과 지지를 통해서 경기를 하면 유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면접관들을 내 프레임을 가둬야 돼요.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실물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의 통화 승수와 통화 유통 속도가 되게 낮게 나오고 있다.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 그분들은 딱 거기 꽂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후킹이자 디코이라고 해요. 디코이가 미끼인데 디코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딱 걸리면 후킹이 되는 거죠.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 건데, 그럼 그분들이 그럼 100% 제가 실제로 작년에 드렸던 질문이 실제로 대표가 이럴 거예요. 통화성수가 뭔지는 알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통화성수 잘 알아, 유통속도 잘 압니다. 그래서 통화성수는 뭐 경제활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지표로서 대한민국 통화성수 12, 20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바로 프레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내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만큼 내가 아는 게 많아야죠.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많아야 되고 실력이 좋아야 되고 역량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혹시 저희 그 코너스톤 프로젝트 기사 받아보시나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제 카톡으로 그 지메일 좀 보내주세요. 지메일 좀 보내주시면
시험 보는 날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교육생들한테 제가 제공해드리는 기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코너스톤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저희 이제 기자들로 구성된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매일 모든 신문을 다 읽어요. 다 읽고 그중에서 꼭 읽고 넘어가야 될 이제 핵심 알짜배기 기사들만 한 10개 정도 시그널링이 될 만한 기사들만 제공해드리는 프로젝트인데, 그럼 이것만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네. 12월 치 거는 좀 다 읽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12월 치 것만이라도 다 읽고 들어가신 다음에 분명히 어떤 그 시야와 안목과 지식과 정보가 가득가득 채워질 겁니다. 내가 아는 게 많아야죠, 일단. 그게 이제 그 프레임 싸움의 핵심입니다. 면접은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어떠한 질문이 나오든 그분들이 내 프레임 안에 가두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실제로 들었던 질문인데, 저는 그때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뼛속 깊은 단기업 정서다. 기업을 너무 싫어한다. 그때 이제 한참 막 이재용 구속이 뭐 만기가 되니 아니면 그때였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삼성 총수인 이재용 구속하라고 하지만 워런 버핏이라고 해서 그분은 오마아 연인이다, 주식 투자의 대가다, 귀재다 이러면서 되게 존경을 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실제로 교보문고 가보면은 워런 버핏 관련된 책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재용 구속하라고 한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진짜 재벌이에요. 재벌 대그룹의 총수입니다. 총수고,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워런 버핏은 정말 악독한 재벌 총수예요. 왜냐면 어떤 그런 주식 같은 것도 차등 인력권이라고 해서 본인이 다 소유하고 있고, 경영권에 완전히 본인이 다 소유하고, 이런 식으로 가장 악독한 재벌 총수인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워런 버핏은 존경을 하는데 이재용 구속하라고 한다. 그분들이 아 그래? 이렇게. 이게 바로 프레임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로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놈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레임 싸움이에요. 전문 용어로 와우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면 와우 포인트가 나오죠. 와우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대표이사, 편집국장, 논설실장, 임원진 면접 때 딱 세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실무진 면접도 중요하지만 임원진 면접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 임원진 면접을 일부 언론사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데 여기는 심층 면접을 보기 때문에,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은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은 애가 임원진에서도 뽑힌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같이 가는데 임원진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임원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감 있게. 그럼 이 자신감을 어디서 나오냐? 그만큼 내 실력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아는 게 많고 확신이 있으면은.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재벌 대그룹이 초콜릿도 만들어서 팔아요. 만약 삼성이 초콜릿을 만들어서 판다, 난리가 나겠죠. 네, 감히 삼성이 지금 초콜릿 만들어가지고 수익 뭐 푼돈 챙기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카카오가 막 이렇게 동네 상권, 골목 상권 침범한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이런 반기업 정서를 좀 깨부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되게 기특해 하는 거죠. 기특해 하는과 동시에 본인들도 모르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을 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귀가 열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무 뻔한 얘기를 해요. 막 본인들로 다 아는 이야기들을 하면은 좀 지루하겠죠, 아무래도 그분들도. 그래서 좀 색다른 시야와 안목을 소개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프레임 싸움이고, 그럼 내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교육생님 같은 경우는, 지원자님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자체가 디코이가 될 만해요. 제가 막 일부러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 자체에 물어볼 질문들이 정말 많고, 한마디로 좀 신기한 스펙과 경험들이 많아서, 그만큼 좀 훌륭한 스펙과 경험들이 많아서 아마 이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원자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래서 실제로 제 자기소개서는 훨씬 형편없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소개서 읽어보니까 자기소개서 자체가 디코이가 되겠네, 하나의 미끼가 되겠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해서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드리고 가는 게, 무조건 면접은 이제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내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색다른 시야와 안목, 나의 어떤 근본 역량에 기반한 그런 시야와 안목을 제시를 딱 하면은 이미 그분들은 내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나머지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아요. 그냥 압도를 하는 거죠. 군계 일하게 돼서 나머지 두 분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붙었어요. 근데 같이 붙는 경우도 이제 거의 희박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해요. 물론 제가 막 잘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그 분위기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면접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제가 칼국수 먹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실제 같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같이 먹었다고. 같이. 그래서 사이가 좋네 벌써, 이런 식으로 되게 기분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되게 보통 막 되게 그분들 괴물같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동네 아저씨입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진짜 편하게 푸근하게 가시면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샤프한 질문들 들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저분들보다 못할 게 뭐야,
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시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모르는 부분도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언론인이란 직업 자체가, 만약에 뭐 수학 강사를 30년 하신 분이 있어요. 수학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겠죠. 근데 언론은 달라요. 왜냐면은 사실 그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지켰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20대들이랑 60대, 70대인 그 대표이사 부회장님이 다를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요소수 사태, 그분들은 예측했나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기 때문에 누가 공부를 많이 하냐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나는 토론하러 간다, 주눅 들고 위축되고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많은 공부와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내가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내가 굳이 왜 그분들한테 주눅을 들어요? 그냥 난 소개하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되게 관심과 흥미가 이제 일어났던 거죠. 이게 실제로 기사로도 쓸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어떤 본인의 지식과 정보를 가득가득 채운 다음에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 최고의 청심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프레임 싸움이고 그 전에 자신감과 당당함. 근데 그 자신감과 당당함은 본인의 실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명심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거에 주안점을 두고 코칭을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목소리나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 질문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말을 잘 못해요. 다 비슷비슷한 상황인 거죠. 다 비슷한 상황과 여건이고,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냥 내일 그 목요일만큼은 내가 너희를 압살하겠다, 압살하러 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되게 자신감에 충만하게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되고, 질문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은 특히 근데 거기 좀 많이 나와요. 실무진 면접에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약간 합의를 본 게 있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 나와요. 저는 뭐가 나왔냐면은 트로트 열풍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올해는 트로트 열풍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질문 드릴게요. 그냥 만약에 딱 들었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불고 있는 허경영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얼마 전에 허경영 전화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번거롭지도 않고 좋은 내용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막 거부감이 들거나 이게 정말 스팸이고 저는 뭐 끊어야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좋은데 조금 너무 무난해요, 답변이.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첫 질문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처음에는 일단은 그 요체보다는 씁니다 채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씁니다 채로 기본적으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요가 나오는 건 괜찮은데 딱 처음인데 괜찮더라고요 라고 해버리면 그게 그분들 꼰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어떤 이런 MZ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씁니다 채로 가는 게 좋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가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냥 이제 위트 있게, 위트와 재치로 이제 요가 나오는 건 괜찮은데, 기분 나쁘지 않은 그냥 이제 그거는 무례함이죠. 기분 나쁘지 않은 무례함인데, 그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냥 바로 처음부터 요가 탁 들어오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씁니다 채로 가고, 좀 단순히 그냥 본인의 소회를 묻는 거라기보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나름대로의 분석과 통찰이 좀 들어간 답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환경 영상이 왜 일어났다 생각하냐, 이제 거대 양당 정당의 후보들이 그만큼 선택 못 받는 게 아닌가, 왜 못 받느냐, 뭐 대선에 시대 정신이 없다, 화두가 없다, 대체 뭘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반문 프레임밖에 없는 것 같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밖에 없는 것 같다, 뭔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 리더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일종의 사회풍자 현상이 아닌가, 블랙 코미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의 답변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전화 받은 건 좋아요. 전화 받은 거는 약간 실제로 제가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웃겠죠, 그분들도. 그렇게 약간 훅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딱 해준 다음에는 기자가 되실 분이니까 나름대로 약간 샤프한 좀 분석과 통찰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나오냐면은 한 번 더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연습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 교육생들은 평소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 준비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연습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되 겸손하게, 어렵죠? 꾸안꾸 막 이런 느낌인데 그 선을 잘 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는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도 칼럼니스트라는 글을 써서 그 인상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칼럼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떤 학생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전자팔찌를 채웠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누르면 전 팔찌가 울리는 전자팔찌였는데요.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생들이 집에 가면은 품목이 아리고 막 아프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저는 알바생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는 전적 할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도를 담아서 칼럼을 썼고 이게 중앙일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나중에 정말 저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가게가 망했다는 온라인 용어들이 올라와서 팬이 정말 칼보다 강하구나를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답변 좋습니다. 네. 네, 답변 무난하게 좋고 이런 부분은 그냥 단순 호기심적인 차원에서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만 답변하면 제가 볼 땐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질문들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있고 그냥 무난하게 탁탁 치고 넘어가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질문, 뭐 어떤 본인의 어떤 식견과 안목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질문, 주로 시사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질문들처럼 이제 무난무난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될 질문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 논쟁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이슈가 될 만한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 뭐 기본소득 찬성해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어떤 입장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또 답변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도 제가 답변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무난무난하게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질문을 툭 던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볍게 치고 가볍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면 돼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질문들은 그냥 짧게 치고 넘어가는 게 좋고 나머지 이제 1번이나 3번에서 결국은 와우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거 더 100% 나올 것 같은데 나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3배 인버스, 꽃버스가 넘네요. SQQQ에 투자에 50% 수익을 냈다. 그래서 수익률이 정말 대박인데 혹시 이게 코로나발 쇼크로 그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완전 주저앉았을 때 얘기인지. 아니, 2018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떨어졌을 때 얻은 수익입니다. 그럼 이거를 예상을 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건가요? 예상을 하고 들어갔을 때 세배를 들어갔을 때는 저도 나름의 그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죠. 확신을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으로 그 신문에서 나스닥이 연일 최고점을 경신했었을 때였고요. 제가 들어갔던 때는 제가 서울경제TV를 보는데 거기서 120일하고 60일 이동 평균선이 교차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나날이 갈수록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그래서 그때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거라 이런 말이 나와서 세배 인버스에 투자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을 말하는데요. 아테네가 스파르타가 계속 세력을 키우니까 아테네와 전쟁을 벌여서 스파르타를 정말 짓밟았던 전쟁을 말합니다. 이게 양대국 G2의 패권 싸움을 비유하는 말로 언론에 자주 쓰였습니다. 네. 근데 그 설명이 좋은데요. 제가 볼 땐 투키디데스 함정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본질은 이제 미국과 중국, 옛날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그 주변국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쟁처럼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엄청난 어떤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혼란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짓밟아 버렸던 그런 게 물론 맞는데, 그런 어떤 긴장이 유발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무진 면접에서 이런 자기소개서 질문이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한 2-3개는 나올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공통 질문이라고 해서 그냥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질문들 말씀드릴게요. 서울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한 가지 말해주시고 약점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점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경제가 트렌드를 잘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서울경제는 경제 언론사 중에서 제일 먼저 온라인을 발간했던 신문이기도 하고요. 또 블록체인이 뜨는 와중에 블록체인의 전문화된 디센터라는 매체를 따로 설립한 것도 설립은 아니지만 잠재력을 두고 있는 것도 저는 트렌드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경제 보도를 봤는데요. 서울경제가 특파원을 확장을 하는데 확장시키는데 로스앤젤러스, 워싱턴, 뉴욕, 실리콘밸리 이렇게 4곳에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론사에서 가장 많이 미국에 특파원을 보내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서울 경제가 이를 잘 따라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울 경제의 약점은 저는 아직 MZ세대를 공략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서울 경제가 저는 아직 뉴미디어 매체에서 좀 강점을 보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디센보도 있고 다른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서울경제라는 큰 이름을 달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는 삼성 월스트리트 말고는 다들 투자 의견 이런 거라서 별로 찾아볼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MZ세대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관심이 많은데 아직 서울경제는 투자 종목 관련 뉴스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입사해서 보완하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좋은데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길거든요, 답변이.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씁니다체를 주로 하라고 했는데 요가 좀 많이 나와요. 중간에 생각보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씁니다로 가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10번 씁니다 하고 한 번 요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요랑 씁니다가 혼동돼서 나오니까 이게 요가 귀엽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저런 애구나 라고 보여요. 그 요가 귀엽게 보여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고 뭔가 참 그게 문제죠.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분들이 꼰대스러운 기질이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부장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약간 팁인데 그분이 샤프할 겁니다. 네, 그분이 되게 샤프한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지적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다들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장에서 어떤 면접관으로서의 일종의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근데 물론 되게 실실하시는 부장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만 오는 건 아니라서 이제 그런 약간 샤프한 분들이 약간 좀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의식적으로 씁니다체를 쓰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을 가보면은 강점은 실리콘밸리 특파원 좋습니다. 네. 그게 실제로 이번에 신설한 거거든요. 하여튼 미국 경제를 위해서 그런 특파원들을 많이 보내는 거 좋고, 서울 경제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애매해요. 한경은 완전히 그쪽 갔죠. 이제 완전히 투자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뉴욕 특파원도 많이 보내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서경이 지금 뭔가 기회를 놓쳤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땐. 그러다 보니까 부장님들이나 어떤 임원진들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양질의 기사를 써내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업적 기사가 아니라 뭔가 진짜 우리만의 분석과 통찰이 녹아있는 그런 기사들을 써내겠다. 그런 기사거리들을 많이 발굴해내겠다라는 거를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기사의 퀄리티가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어떤 경제지에 비해서, 다른 경제지 사실 요즘 특히 뭐 한경이나 매경 이런 쪽은 완전 상업적 기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실제 신문을 봐도 아니, 한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일면이 비교를 바로 해드리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뉴삼성이잖아요. 근데 한경은 뭐냐면 미국 주식 더 달린다, 월가가 빅3가 뽑은 내년 유망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주식적으로 갔어요. 지금 한경은 완전히 갔고 매경은 가려고 하고 있고 서경은 아직 방향성을 못 잡았어요. 근데 이게 신문사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경이나 매경이나 이런 쪽이. 서경도 사실 경영상 좋은 건 아니에요. 매출은 사실 한경이나 매경이 훨씬 높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기사 본연의 가치, 그리고 정론직필, 그런 쪽으로 이분들이 지금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의 퀄리티가 비교가 안 된다고 해야 돼요. 특히 다른 경제지에 비해서 서울 경제의 기사들은 지금 잘 안 알려있긴 하지만 기사의 내용이나 퀄리티 자체가 되게 좋다. 이런 쪽으로 장점을 어필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 경제가 지금 실리콘밸리 특파원도 신설을 해서 그만큼 생생한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대중들에게 고급의 어떤 양질의 퀄리티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른 언론사들이 다 어떤 상업적으로 어떤 뭐 투자 뉴스나 주식 관련, 주식 투자나 어떤 부동산 그런 투자 관련 뉴스가 대부분이라면 서울경제는 아직도 그래도 어떤 국가의 미래나 백년지 대계를 생각을 하면서 정론직필로서의 정도를 걸으려고 하는 게 서울경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좋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 주신 뭐 그런 내용들, 뭐 디센터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 의미 없어요. 사실 그쪽은 뭔가 서울경제 어중이 떠중이 하다가 만 부분이고, 제가 볼 때 핵심은 우리는 정도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문 본연의 가치를 집중을 하고 실제로 서울경제는 지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지면에 집중하는지 모르겠다고 엄청나게 불만을 표출했었어요. 근데 어쨌든가 우리 뽑혀야 되니까 본인이 평소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든 간에 일단 그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지면의 중요성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특히 그래서 부순 을려온나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기사의 퀄리티 자체가 되게 훌륭하다.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번에 실리콘밸리 특파원 신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은 아 얘가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은 우리의 뜻을 제대로 아는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유능한 인재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애매하죠 사실은. 지금 한경이나 미경 완전히 갖고 절로 지금 서경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주식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그널이나 이런 막 기사들도 있고 근데 되게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죠 서울경제가 사실. 그리고 약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까도 이제 투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주신 건데 MZ세대들과의 어떤 그 벽이 있다 아직. 그건 좋아요. 이건 사실 실제로 서울경제가 공감하고 있는 대표단이나 임원진이나 어떤 부장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MZ세대와의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코너나 채널을 좀 더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점은 괜찮은데 장점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듣고 싶은 장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 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뭔가 나는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변죽을 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답변은. 그래서 정론직필 그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는 나머지 경제지들은 이제 완전히 상업적으로 주주자 뉴스 중심으로 개편이 됐지만 서울경제만큼은 그 마지막 언론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멋있다. 뭔가 큰 칼을 휘루에 차고 있는 유진 장군 같다. 이런 느낌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되게 좋아할 거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본 서울경제 기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김영필 특파원의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그분의 기사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랑 주요랑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섞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글로벌 경제부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다른 투자 관련 기사를 보면은 그냥 외신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그분은 다른 투자 회사에서 말한 거를 보강하고 그리고 자신의 글까지 섞어서 내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또 월가의 특파원으로 계시지만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칼을 던지는 것 같아서 인상이 깊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인상 깊었던 칼럼은 연준이 왜 실패했는가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실패 이유는 연준 안에는 집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가 좋은 백인 남성들만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하나의 사고에 잘 갖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획재정부도 서울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무난하게 답변 잘하셨어요. 그리고 김명필 기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울경제 자랑일 겁니다. 지금 단계로서는. 그래서 잘 짚어주신 것 같고 다만 염려되는 거는 좀 중복될까 봐요. 왜냐면 너무 무난한 답변이라서 다른 지원자들도 김명필 특파원의 기사를 언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무난하지만 B 플러스인 답변이지만 A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서울경제만의 어떤 단독 기사나 다른 어떤 그 기사들을 해주는 게 좋고 뭐 또 특히 서울경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문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서경 신문들을 최소 일주일치는 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문 종이를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네이버 뉴스에 보시면은 언론사 뉴스가 있어요. 서울경제가 있거든요. 서울경제 들어가 보시면은 신문 게재 기사만 한 최근 일주일치는 쭉 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읽다 보면은 지금 서울경제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경제가 친환경을 되게 싫어했어요. 네, 그래서 친환경을 좀 늦춰야 된다. 조금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조금 이제 연착륙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논조가 딱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독 기사가 막 나오고 그 기사를 인상 깊게 봤다. 왜냐면 지금 친환경이나 ESG 쪽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서울경제만큼은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인상 깊었다라는 식으로 해주면 더 좋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울경제를 좀 읽으면서
수요일 때는 제가 그 논조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서울경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즘 서울경제 신문 진짜 재미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있었는데 올해는 되게 부족합니다. 되게 부족하고, 그리고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미중 패권 경쟁에서 서울경제는 네. 완전 친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만 논조가 잡혔다고 하면 또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력적 모호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이제 그 많은 그런 기사가 있으면 그게 되게 인상 깊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하나의 논조가 잡혔으니까, 서울경제의 어떤 그 편집 기조가 다 잡혔으니까 그런 게 좋고, 사실 그 김영필 기자의 월스트리트 기사 같은 경우는 좀 무난무난한 답변이에요. 그냥 진짜 B+ 정도?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저처럼 막 친환경 그런 걸 언급을 해주면서 그 논조까지도 기조까지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A나 A+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은 시사 면접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는 실무진 면접이랑 임원진 면접에 공통으로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백신 패스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을 백신을 맞춰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백신 패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 확진자가 다시 재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디언이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디언이 했던 말은 대부분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국가들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이고, 또 노르웨이랑 벨기에는 예외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백신 노년층이 6개월 전쯤에 접종을 시작했는데 그 뒤로 이제 부스터샷을 안 맞거나 그리고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이런 조치를 완화한 나라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백신이 확진자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위중증률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가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보상이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해서 강제 설득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접종률을 높이는 백신 패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은 무난했어요. 무난했는데 이것도 비플, 그러니까 A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백신 패스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 생각이니까. 근데 일단 찬성한다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특히 서울경제가 반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날선 어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정부가 지금 우물쭈물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백신 패스를 막기 이전에, 백신 패스를 강행하기 이전에 미리, 특히 지금 백신 못 맞으면은 공부를 못하는 환경이 있지 않느냐, 독서실도 못 가, 학원도 못 간다. 근데 이거는 미리 그 전에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나 대타협을 얻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도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백신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그간 보여줬던 어떤 행태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실제로 그 10대 애들 같은 게 맞지 말라 했잖아요. 안 맞아도 된다고 되게 밀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학원이나 독서실도 못 가게 해요. 지금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고 시위도 하고 막. 그간의 어떤 교육부나 어떤 정부의 어떤 대처가 너무 미흡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쪽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양비론 쪽으로 가는 거죠. 살짝. 네, 백신 패스를 도입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논쟁적인 이슈예요. 백신 패스 찬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럽의 상황을 예로 들어줬는데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의 논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런 어떤 음모론적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찬성으로 가시게 되면,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플로우로 가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언급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 비해서 훨씬 확진자나 낮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백신을 맞는 것에 찬성을 하되,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태도나 대처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분들이 10대 아들들이 많아요. 지금 자식들이 실제로 이 백신 패스 문제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부모들의 저런 요구가 무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거는 정부가 잘못한 게 맞다라는 식으로 좀 같이 아우르면서 가는 답변이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에서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킬러 질문들, 내 지식과 정보나 어떤 식견과 안목을 보여줄 수 있는 질문들. 두 번째, 무난하게 답변하고 넘어가야 될 질문들. 나만의 칼럼니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논쟁적인 이슈가 있는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 논리를 주장을 하되
왜냐면 너무 치우쳐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자라는 그 자체가 실제로 데스크랑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부장님 중에서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백신 패스 찬성을 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면은 좀 병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열려있는, 깨어있는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너네 입장도 이해는 해. 이렇게 가는 게 베스트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둘 다 절충을 좀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도 제가 어떤 논쟁적인 이슈의 질문을 드리겠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대타협 이런 말을 써주면 좋아요. 정치인들이 맨날 국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국민을 파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까임 방지 대답이에요. 그래서 까방권을 획득한 답변이에요. 왜냐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국민적 공감을 안 해? 사회적 타협을 안 하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까임 방지 용으로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대타협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종부세 논란에 대해서 현행 종부세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현행 종부세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종부세랑 양도세랑 기준이 다른 점에서 서민들이 어떤 주택을 사야 할지 어떤 주택이 국가주택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종부세가 너무 과도해서 최고 세율이 7.2%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4년이면 전체 집값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7.2% 최고세율 언급이 나온 거는 베스트. 여기가 이제 와우 포인트인데 그 외에는 조금 논리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무난무난하죠. 그냥 진짜 답변을 했지만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종부세가. 왜냐면 실제로 지금 양도세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들이든 뭐 어떤 자산계층이 집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팔 수가 없고 그러면은 사실 종부세가 예를 들면 거죠. 공급 확대 측이 아니라 수요 억제 측이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주로 세금이나 어떤 이런 투기 억제, 수요 억제 관련된 제도를 일관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양도세가 지금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집을 못 판다는 말이에요. 그 집을 못 팔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이제 지를 모는데 나갈 지구멍이 없는 거야. 팔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만약 강남에 엄마 아파트를 살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걸 팔아 30% 세금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졸지에 그 세금 때문에 다시 그 아파트를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못 팔죠.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양도세의 중과를 지금 이재명 지사가 특히 오늘 또 유예한다 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양도세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을 좀 부담을 덜어주는 선에서 종부세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양도세로 막아놓고 종부세를 때려버리는 건 너는 이거는 증세였구나. 결국 너희는 실제로 지금 사상 최대 세수라고 하잖아요. 너희의 목표는 세수 확보였구나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목적과 목표가 여실히 드러난 제도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시야 안 먹은 거죠. 너희는 증세에 있었구나. 딱 보이잖아요. 속 보이잖아요. 네. 그럼 양도세에 막아놨어. 네. 양도세를 풀어줘야 양도세를 그 중과를 유예를 시키든 아니면 양도세 부담을 낮추든 해서 어떻게든 그 다주택자들이 팔고 나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팔고 나가는 거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유세잖아요. 종부세가. 그럼 너네 그걸 보유하고 있으면 많은 세금 때리겠다는 언급은 많았고 위협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는 그 퇴로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퇴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냥 모아놓고 한 방에 세금 내는 거. 세금 내라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삥 뜨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본인만의 시야와 안목이 필요한 거죠. 최고 세율이 7.2% 이런 건 좋아요. 이런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를 언급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그 종부세, 현행 종부세를 반대하는 논리가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1번 질문이에요. 본인의 시야와 안목. 그러니까 전현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면접은 뻔한 질문에 뻔하지 않게 대답하는 게 핵심이다. 근데 너무 뻔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면접에서만큼은.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워낙 훌륭하셔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무난하게 답변해도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면접까지 잘 보면 베스트니까 엑설런트 하는 거니까
지금 면접이 남았고 또 실제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자기소개서 아무리 좋아도 저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 진짜 호평받았거든요. 근데 면접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다 뒤집은 거예요. 아마 제가 어떤 저보다 자기소개서 잘 쓴 어떤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제가 밀어내고 합격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그만큼 저 같은 어떤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 면접장에 가면은 그래서 특히 면접은 기싸움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지원자분들의 기에 눌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코너스톤 프로젝트의 기사들을 다 읽고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서울경제 한 일주일치 신문은 다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약간 그 공부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자가 되고 싶은 열정과 관심과 애정과 이런 거 다 보이는데 마지막 그 첫 단추가 좀 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경제가 특히 또 시사 면접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시사 질문을 많이 봐요. 다른 뭐 연합뉴스나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연합뉴스는 시사 질문 딱 2개 한다던데요. 근데 서울경제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또 이거는 실제로 작년에 제가 받은 질문인데 기습 질문이에요. 기습 질문. 내가 문재인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나한테 무슨 질문 할래? 현재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무심분립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심분립은 공자가 했던 말인데 백성은 믿음이 없는 나라는 설 수가 없다는 뜻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자주 바꾼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네, 훌륭해요. 한 A 정도 받을 것 같고 A 뿔로 가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당장 내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시의성 있는 질문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뭔가 기자회견에서 할 법한 질문이잖아요. 기자회견도 아니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국민과의 대화 뭐 이런 데서 할 법한 건데 오늘 뭐가 나왔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잖아요. 뭐죠 오늘? 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에 지금 미국과 일본도 이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파장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 라는 질문이 베스트겠죠. 저는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안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게. 그러니까 딱 시의적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발력이고 재치고 센스예요. 그런 것도 좋아요. 무심분립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거창하고 당장 대통령이 앞에 있다면은 당장 시의적절한 문제를 아는 게 좋죠.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국제적 외교적 파장은 생각해 보셨냐고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막상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 못 합니다. 가보시면 그냥 딱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들이 등을 돌린 거 어떻게 생각 이렇게 말하겠다. 근데 그보다는 딱 시의성 있는 질문이 딱 하나 나와주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드리면 이거는 아마 100% 나올 것 같은데 미중 패권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저는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 2주 전쯤이었는데 차이나 엑소덕스라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이키도 중국에서 약간 불매운동에 빗발을 맞아서 중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포트나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에픽게임즈라는 미국의 게임사도 중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야후 차이나도 중국을 떠났는데요. 중국의 전방위적인 규제와 그리고 공동보유, IT 기업 규제 등으로 중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으면 요소수 사태처럼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좋죠. 좋은데 되게 이런 질문은 그러니까 1번 질문이 속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정말 와우 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점이죠. 근데 지금 지원자님이 답변을 하신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 게임 기업들의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포트나이트나 이런 에픽게임즈 이런 그런 사례들은 좀 나이브하죠.
그 사람이 되게 좀 나이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업들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큰 현상은 맞지만 그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또 아직도 사실 애플이나 테슬라나 그런 기업들은 아직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임 기업들이 나오는 게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조금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가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좀 더 이런 부분은 본인의 주장과 생각이 좀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됩니다. 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제 친미 원중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일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등등 연일 지금 중국을 제외한 국제 공급망을 사실은 그래요. 지금 국제 공급망 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선과 또 유럽과 또 이런 모든 중국 주변의 모든 어떤 그 연합 전선을 이용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대중 봉쇄 전략을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되게 좀 어중이 떠중이 지금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실제로 요소수 사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이 답변 제가 올려놨는데 요소수 사태의 본질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이거 분석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사실 요소수 사태가 터진 이유가 97% 의존했다, 중국에. 그래서 그 수입 의존도를 다변화해야 된다 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제가 실제로 취재를 한 바인데 중국이 석탄이 보통 우리나라는 그렇게 썼거든요. 중국에 석탄이 부족했어. 석탄이 부족해서 석탄에서 요소가 나온대요. 근데 그게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부족해서 요소 공장이 멈춰서 요소가 안 나와서 그게 수출이 안 됐다. 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중국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소수 사태가 터진 그때 그 시기에 석탄의 보유량이 연중 최고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석탄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당시에 한 반값으로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그게 좀 시기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석탄 쇼크는 9월 달이었어요. 전력난 쇼크 9월 달이었고 대한민국의 요소수 사태가 터진 건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기가 좀 안 맞죠, 사실. 그리고 중국이 또 일사천리로 또 해결했단 말이에요, 전력난을. 그럼 뭘까? 당시에 G20 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4개국을 초청을 했는데 거기 한국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바로 바이든 대통령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중국을 봉쇄하는 어떤 그 대중 봉쇄 전략과 관련된 그런 회의였어요, 그게. 중국을 제외한 국제 분업 공급망을 다시 개편하자라는 그런 회의였고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럼 중국은 요소수를 수출을 못한 척하면서 실제로 안 했다. 그럼 이건 뭐다? 중국의 목리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중국의 목리에 국가 경제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 이런 건 본인만의 시야 안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요. 지금 그런 게 지금 부족한 거죠. 그 실제로 지원자님 판단을 해봐도 답변을 할 때 그냥 어떤 그런 기업들 차이나 엑소더스보다는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경제는 정론직비를 지향을 하고 국가의 어떤 백년지 대계나 단순히 어떤 그런 예를 들면은 뭐 머니투데이나 뭐 이데일리나 이런 데는 사실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업들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근데 물론 서경이 기업들 이야기를 안 다룬다는 건 아닌데 서울경제는 뭔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지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서 한경이나 매경이나 어떤 그런 경제지들처럼 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 국가의 미래와 나라 경제의 미래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는 언론이에요. 제가 볼 땐 그 논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들 사례들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미시적이라고 보여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거창한 주장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실제로 한한령이라고 해서 사드 보복이죠. 사드 보복이 아직도 안 풀리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이 16년이에요. 지금 5년 연속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을 어쩜 좋냐는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는 딱 국가적인 캠페인이 일어났잖아요, 노노재팬 하면서. 근데 하지만 중국이 한한령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에는 할 말을 하고 이제 미국이 선택을 하되 중국이 만약에 지금 우리와의 어떤 경제적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이제는 한한령이나 이런 요소수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된다. 그리고 사과를 할 뿐 사과를 하고 풀어줄 건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뻑하면 목리를 부리고 무슨 우리가 속국인 것 마냥 구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울동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되겠느냐.
조금 그런 어떤 차이나 엑소더스 뭐 이런 부분도 좋지만 조금 국가의 미래와 국가 백년지 대계나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망을 하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소수 사태도 언급을 해주시면 제 말씀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대로 써도 되고, 제가 알아본 결과 실제로 이게 중국이 수출을 못하는 척하면서 안 한 거더라. 못한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석탄 전력난으로 인해서 수출을 못해서, 대부분 언론은 그렇게 서울경제 그렇게 못했을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중국 사정을 보면 그렇진 않다. 중국은 수출을 이번에도 역시나 못하는 척하면서 안 한 거다. 일종의 한국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다. 워닝 사인을 준 거다. 너네 그런 식으로 계속 동참하지 말라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모를걸요, 그분들. 모를걸요. 실제로 모를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제 워런 버핏이 이제 그 지원자님은 요소수 사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되게 와, 같이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본인만의 시야와 안목과 통찰력이 있으니까, 분석력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는 나중에 우리 신문사에 들어오면은 특종이나 단독이나 사회적으로 중압감 있는 그런 기사를 많이 써낼 수 있겠구나. 네, 딱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거시적인 관점과 안목이 필요해요. 사실 제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답변의 플로우를 다 봤을 때 약간 기업 주식 이쪽으로 약간 답변이 좀 치우쳐 있어요. 네.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분이 주식 투자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식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구나. 기업 관련 소식 많이 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서울경제가 물론 시그널 부서라고 해서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런 정보나 이런 M&A 이슈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취재하는 그런 부서도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서울경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어떤 논조가 이번에도 뭐 일면이 뉴삼성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미시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비중으로 따지면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경제 정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한 7할이 되고, 지금 그런 주식이나 어떤 그런 이슈들 파헤쳐가지고 막 옛날에 막 머니투데이 막 더벨 이런 것처럼 그런 유의 기사들은 실제로 3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좀 어필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임원지 면접에서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우스갯소리로 던질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였어요. 이런 류의 질문이 코스피 3천 갈 것 같아요? 이거였어요. 근데 편집국장님 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 생각인데 내년에 부동산 집값 잡힐 것 같아, 안 잡힐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잡힌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또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지만 아직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장 큰 수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잡히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말 뒤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당당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실제로는 틀린 답변을 해도 그 기자로서의 어떤 당당함과 어떤 어느 누구를 취재하든 본인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신을 보기 때문에 막 말꼬리를 흐리거나 어떤 되게 힘없어 보이거나 위축돼 보이거나 이런 모습은 진짜 보여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일단 사실 뭐 누가 알겠어요.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답변 같은 경우는 안 잡힌다라는 건 좋아요. 안 잡힌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근데 해결책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답변 속에서. 그러니까 원인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해결책에 대한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아시죠? 최근에 홍남기 이제 경제부 총리가 집값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약간 그 매수세가 좀 꺾였거든요. 그래서 집값 안정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최근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 총리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집값 안정에 신호탄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안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공급 확대죠. 공급 확대지만 공급 확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당장은 기존의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마침 이재명 지사가 오늘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한다 1년 동안. 사실 지 맘대로 그냥 말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웃기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도 하면 좋아요. 본인 맘대로 말을 바꾸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가 지금 어떤 신호탄을 던졌고, 양도세나 보유세나 어떤 세금이 지금 되게 뭔가 징벌적 세금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징벌적 세금 제도를 개편을 좀 해서 어떤 그런 매수나 매도 심리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일단 먼저 만들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3기 신도시나 이런 공급 확대책도 같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집값은 안정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까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되게 그분들은 시의성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했지만 홍남기 얘기했죠. 이재명 얘기했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와우 포인트인 거. 왜냐면 얘는 그냥 계속 이슈 트래킹을 하고 있구나. 얘는 계속 뉴스를 보고 있구나. 사실 기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예요. 네. 그게 가장 큰 핵심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저는요 맨날 신문을요 1시간에 한 번씩 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어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며들는 거잖아요. 사실 본인 자기 PR이라 아무리 자기 PR이라고 해도 이런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어 선택이나 표현들이 다분히 주식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딱 알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원자님이 어떤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어떤 그런 지식과 정보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좋은데 그 이전에 조금 더 나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게 저기 MTN이나 지금 뭐 더벨이나 머니투데이나 뭐 이런 데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이데일리나. 근데 서울경제는 조금 달라요. 서울경제는 특히 임원진 면접은 좀 달라요. 임원진 면접은 좀 거창한 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사설스러운, 아시죠? 사설스러운 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발견한 건데, 서울경제에서 지금 원격 진로 관련해서 오늘 1면이랑 39면에 사설이 실렸으니까 그 두 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내가 혹시 인상 깊은 기사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원격 진로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 유료 서비스 같은 건 네. 막 언론이 사야산업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 항상 유료 쪽으로 돌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지. 최근에 조선일보가 한 번 했다가 망했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언론, 그러니까 이게 포털 장악력이 너무 커서 그래요. 사실 이게 이번에 뭐 연합뉴스 사태도 있지만 포털 장악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히 네이버 일변도, 다음 일변도의 어떤 이 포털 장악력이 너무 커서 사실은 착취하는 구조죠.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이 신문사들을 거의 착취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해소가 안 되고서는 사실 힘들죠. 유료 서비스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면 네이버 가면 공짜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건 또 모든 언론사들이 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 그러려면은 진짜 기사의 퀄리티가 담보가 돼야겠죠. 뭐 더벨 이런 데는 비싸다며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기사 퀄리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유료로 전환한다? 망할걸요? 네. 조선일보가 잠시 했다가 아 뜨거워 도망갔거든요. 네. 심지어 조선일보가 가장 기사의 퀄리티가 높다고 해요. 모든 신문사를 통틀어서 조선일보가 제일 잘 만든다라고 기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걔네도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어떤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는 다 유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이 너무 정속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네이버 다음에 대한 포털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볼만한 기사의 퀄리티가 제공이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이버 다음 포털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지, 뭐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언론사들이 힘을 합쳐서 한번 이번 연합뉴스 사태를 봐라. 제2의 제3의 연합뉴스가 안 나올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포털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언론사들이 힘을 합쳐서 단합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이전에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볼만한 기사의 퀄리티를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기자들이 더 발로 뛰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면 베스트예요, 제가 볼 때.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고 지금 그리고 이게 개선 안 될걸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서 기사를 보는 게 고착화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 신문 어디서 봐? 너 뉴스 어디서 봐? 네이버. 아니 카카오톡. 이게 전 국민적으로 어떤 지금 하나의 고착화된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먼저 깨야겠죠. 네. 이게 안 깨지면 네. 사실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포털이 없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막 네이버 다음 같은. 그래서 그게 좀 될 수 있는 배경이 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기소개서, 공통, 시사 질문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고 코너스톤 프로젝트 기사들은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그 네이버 들어가서 노트북 켜놓고 다 읽으세요. 다 읽으시고 한 최근 일주일치 거는 읽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설들은 다 읽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자기소개를 질문 안 드렸는데 자기소개도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도 좀 준비를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그래서 코너스톤, 서울경제신문, 자기소개 이 정도만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